자, 안녕하십니까. 칼바르티의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51강을 하겠습니다. 50강 마지막 단락에 나온 문장이 아주 강렬합니다. 신학이 문학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리학, 문학, 신학, 또 뭐 사회 분석까지 두루두루 다 포함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인간이 근대주의 이후로 계몽주의, 근대주의 이후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가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까지 그 자연과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칼바르트 시대에 훨씬 지난 오늘날은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고 있죠. 뇌마저 완전히 해결하면 인간의 감정, 마음, 그리고 지성, 뭐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의 어떤 부분을 더 자극시키면 종교성이 더 일어나고 또 품위가 있어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연과학, 뇌과학 이런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거죠. 자기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신만이 할 수 있는 걸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자유냐 하는 거죠.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건데 그 시도는 고대부터 계속 내려왔죠. 형식만 좀 달랐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 결과는 우상숭배인데 그것은 인간 삶을 파괴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자 51강 208쪽 7째 줄부터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큰 타이틀입니다. 제 3장이에요. 삼위일체론과 예정론이라고 하는 부조가 붙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르트는 개인의 임의적 처분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떤 자유의 표사항이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작동하고 있다고 봤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개인의 임의적 처분 능력. 지금 인터넷 쇼핑몰 이제 쉽게 사는 거예요. 택배가 지금 더 그런 도구가 되었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 가서 그래 좀 불편하죠. 가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가서 뭘 구입하는 걸로 만족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그냥 그 컸어 갖고 누르면 집까지 배달되니까요. 참 이거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처분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화점까지 갈 필요 없이 집안에서 다 그걸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이 홈쇼핑 거의 중독되다시피
되는 사람들이 제법 될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뭐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안에서 자유란 곧 개인적인 독립성을 의미하며 그것은 개인적인 소유의 상태를 확실히 보장하려는 의지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자유의 본질은 경쟁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밖에 없죠. 자유의 지속 여부는 일반적인 생존 경쟁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요구들에 대한 그 개인의 요구의 제한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은 못 사는데 나는 산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서 생존 경쟁들을 마찰없이 조직하는 것에 대한 최고로 우연한 타협이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평화로 이어진다. 폭력적인 데는 나가지 말고 평화롭게 경쟁하자.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게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키겠냐?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쟁은 다음 사실을 뜻한다. 길게 인용했습니다. 바르트의 교육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설교와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늘어났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수행해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원하기 때문이다. 더 낮게 수행해냄으로써 그가 바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도 추구하고 하는 바로 그것을 더 쉽게, 더 많이, 더 풍부하게 얻으려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이며 그때 타자는 양자가 모두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혹은 전체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즐거움도 없으며 여기에는 심각한 다툼과 투쟁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의 삶은 전쟁과 같죠. 피치 못할 상황도 있긴 있는데 자기가 신처럼 자유 재량권을 확장시키겠다고 하는 욕망이 크게 작동합니다. 목회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죠. 개인적 독립성의 축으로 이해되는 이와 같은 자유는 이제 현대 시대 정신이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독립 자립해야지. 더 많이 소유하고 떳떳하게 개인의 그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야지. 이건 보수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나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그런 자유는 다양한 개인들의 경쟁적 투쟁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이 투쟁이 마찰 없이 잘 조정되는 한 경쟁적 투쟁은 투쟁이라고 말을 했을까? 경쟁적 투쟁은 됐어요? 그것이 실상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전쟁이죠. 근데 사회 모습이 전쟁 비슷합니다. 무역전쟁이란 말이 노골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쟁 냉전이 뜨거운 전쟁으로 터지게 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무역전쟁이 진짜 전쟁으로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런 경쟁적 투쟁 자체 안에 전쟁이 항상 반복해서 저 추악한 이방인의 격언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만물의 아버지가 될 잠재력이 놓여 있다.
저건이 뭔지 모르겠어요. 만물의 아버지가 포함된 말 같은데, 그랬다. 이 자유는 그와 같이 필연적으로 사회를 경쟁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올려놓고 그만큼 필연적으로 그 사회는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을 양산한다. 자유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결국은 자유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적게 번 사람이랑 똑같이 뭐 20평 아파트에 산다면 그러면 지금 경쟁이 무의미한 거죠. 지금 기본소득을 하냐 마냐 뭐 그런 방법이 뭐냐 뭐 등등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좀 급선무다 하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그게 정책으로 사회 제도 안에 도입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기본소득을 주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그건 뭐 아무 보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 이게 경쟁하지 않는다. 그죠. 공부 열심히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그 자유를 위한 그 노력은 그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이게 모순이죠. 그 안에 우리가 떨어져서 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력들에 의해 인간은 사람들의 많은 줄에 매달아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이 되고 만다. 그 인형, 극 아시죠? 줄을 매갖고 손가락으로 뒤에서 조정하면 막 움직여요. 이 마리오네트는 개인적 독립성이라는 망상 가운데 스스로 비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들의 불특정한 그룹을 형성한다. 재밌네요. 열심히 분주하게 뭐 팔다리 움직이고 춤을 추고 하는데 결국은 뭐 비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바레티에 의하면 그 어떤 단순히 형식적인 민주주의도 이 사태를 막지 못한다. 이거 벌써 이거 언제 70년 전에 쓴 70년도 더 됐겠죠. 그때 바르트가 쓴 글인데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죠. 역시 뛰어난 신학자 혹은 선지자는 어떤 사태를 뚫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발달해도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뭐 대한민국 다 그렇잖아요. 바르트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기대가 되네요. 민주주의 뭐라고 그랬나요? 당신들의 자칭 자유 가운데 마음대로 춤추고 또 당신들이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말하자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당신들의 그 큰 벤치가 아니라면 어디서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조금 관념적인 표현이네. 당신들의 그 큰 벤치, 당신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는 전혀 당신들은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바르트가 그 당시에 냉전 체제에서 전 세계적인 냉전 시대에서 이 공산주의를 많이 비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직 공산주의 현실 사회주의죠. 이게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바르트가 온다면 어떤 말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공평한 분배를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인데 그 공평한 분배를 얘기하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도태됐죠. 완전히 도태된 건 아니나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개인자 자유주의 이게 성공했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바르트 비판가들이 평가절하했던 바르트의 인간관, 즉 자칭 자유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단지 복화술, 입술만 움직여서 말하는 거요. 그건 입술의 흔들림 없이 복화술자. 그러니까 인형은 입술까지 움직여서 소리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는 거. 손이 들린 손인형에 불과한 인간. 하나님의 장기판에 놓인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장기돌에 불과한 인간으로 보는 인간관을 바르트 자신은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봤다. 근대적인 자유 개념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자신에 따른 신학적인 인식을 전개하는 중에 어떻게 바르트가 그런 인간관을 신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바르트에게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 처분 능력으로서의 자유가 이건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는 게 낫습니다. 개인적인 처분 능력. 카드 하나 갖고 뭐 사고 팔고 버리고 하시는 그걸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개인적 처분 능력으로서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처분 능력이에요. 사정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가 차후에 우연히 비로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이 어떤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것이다. 만약 차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한 개인적 자유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경쟁적 투쟁 안에도 그런 잘못을 억제하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정화하는 일은 일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경쟁 속에 본질상 들어있는 파괴적 잠재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쟁, 지금 무한 경쟁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경쟁입니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교회마저도 경쟁하고 있죠. 거기에 파괴적인 잠재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쟁은. 상대방의 자유를 억제해야 되니까. 그
파괴적 잠재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유는 이미 그 자체로 잘못되었고 악하며 폭군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 판덴베르크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악한 거죠. 이건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100kg 되는 씨름꾼하고 50kg 되는 씨름꾼이 자유 경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옳다. 그리고 질서를 만드는 게 WTO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FTA, 세계 경제 기구들입니다. 그걸 즉시해야 되는데 교회가 신학적으로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따라가기에 바쁘니 뭐. 그와 같은 처분의 자유가 지닌 의미에서 내게 선하고 옳게 보이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말해 내가 그런 의미의 자유 안에서 스스로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는 순간, 비록 내가 선한 것만 선택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미 나는 불의를 선택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악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인간이 그러니까요. 월남전쟁에 대한 다큐를 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월남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저희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가 어느 한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 재선이냐 아니냐 이거 하고 맞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속에는 더 다른 개인의 자유 처분 재량권이죠. 바르트 표현대로 그것에 대한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나와 타자 사이의 공동체 관계를 파괴한다. 우리 자신이 위험 있는 심판자가 되는 가능성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사실상 정의와 불의에 대한 맹인이 되고 만다. 선악과 설화가 바로 그걸 얘기하죠. 신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밝아지는 것.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만인의 도덕적 투쟁이라는 전적인 비참이 시작되며 그 투쟁 속에서 우리는 불화의 자식들로서 언제나 불화의 씨앗을 파종하고 불화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완전히 이거는 구약 선지자들의 그 탄식과 비판처럼 들려요. 교회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주님과 명령자로 삼는 것보다 자유에 대한 더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가. 자본주의가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그런 신보다 더 악하게 우리를 압제하는 존재가 있는가. 자기가 처분 재량권이 있다고 하는 그게 자기를 억압하는 거죠. 이런 최초의 결정적인 압제에 이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압제들이 뒤따라오는가. 이제 바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자유의 이해에 대해 그리스도교 신학은 참된 자유예요. 이제 비로소 올바로 이해된 자유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바르트의 물음은 자유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자유가 올바른 토대에 놓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한될 수 있는 것. 가난하면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토대에 놓이는가. 1935년에 바르트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진지하게 외쳤을 때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들보다 더 자유롭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르트는 고가르텐이나 히에르시 같은 신학자들처럼 반자유주의적인 전선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다. 여기서 반은 뭐예요? 세미인가 안티인가? 이걸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1933년에 그들은 개인적인 독립성이라는 의미에서 추진된 자유에 대한 열망이 히틀러 정부의 권위주의에 의해 좌절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르트는 그 당시에 이렇게 썼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선포와 행위 속에서 오늘날 세상의 영역에서 억압받고 탄압되는 자유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서 홀대받고 있는 진리, 그것은 바로 자유 사상의 진리인데 그 진리에는 은신처가 되기를 진리에 변한다. 홀대받고 있는 진리의 은신처가 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자유 사상에 저항하는 잘못된 자유 사상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던 권리가겠죠. 할 수 있는 자유예요. 대항하는 교회의 투쟁이 힘과 신뢰를 얻기 위해 교회는 세속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세속적인 억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런 자유주의의 편에 서서 세속적인 독재주의에 대항하여 상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항거함으로써 말하자면 함께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자유를 놓고 서로 싸우는 세속적인 경쟁, 여기 이제 우리가 연루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을 다른 데서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이 앞에서 말한 교회의 투쟁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다. 바르트는 나치 권위주의를 개인의 임의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죠? 나치 권위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없었다. 전체주의니까 자유가 억제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데 근데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왜 어떤 뜻으로 그럴까요? 그 다음 봅시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그 권위주의 자체가 바로 잘못된 자유사상의 결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전체주의 이게 잘못된 자유사상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자유 재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의 결과가 나치 권위주의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싸워봤자 그 투쟁이 필요하긴 하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누가 얼만큼 더 많이 갔냐, 누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냐 이러한 경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937년에) 바르트는 이렇게 서술했다. 자유가 우월한 자에게 길을 비켜주라는 슬로건 아래서 벌어지는 개인들, 체제들, 이념들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미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투쟁에는 가혹함과 고통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에는 이미 언젠가는 저 아래서 권위주의로 끝나게 될
경사면에 발을 내디딘 셈이 된다. 자유로운 경쟁.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절대 이념이 돼 있죠. 자유로운 경쟁. 아주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갭 투자 뭐 이런 거 있죠. 아파트.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불로소득을 올리는, 그쪽에 그렇게 돈이 몰리게 되면 궁핍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유가 한쪽엔 극히 제한되는 거죠. 후에 바르트는 이런 비판을 공산주의와 연결시킨다. 서양의 개인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개념의 형성에, 다시 말해 전체주의적 통치 내지는 그 지도자라는 개념의 형성에 결국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그것도 같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그 열매로서 공산주의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죠. 모습은 정반대인데 결실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일체의 잔인성, 일체의 살인적인 창탈자의 파렴치함에 처음부터 그 개념 속에 시종일관 놓여 있었다. 냉전 체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래서 벌어진 레닌, 스탈린, 그 뒤로도 상당 기간,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죠. 북한 그렇고요. 이미 처음부터 있었다 얘기입니다. 시종일관 놓여 있었다. 여기서 찬탈자란 임의적 자유의 모든 규정을 오로지 자신에게만 두는 사람이며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 그들이 이제는 사회적 대중 또는 인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대중이나 인민 속에서 개인들은 몰락하며 실질적으로 개인은 몰락,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는데 개인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현대인들 비슷비슷하게 살죠? 똑같이 똑같은 집에서 아파트도 그렇고 똑같이 뭐 물건 사고 취미 활동하고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인민, 대중, 또 민중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없죠. 고유한 그 개인의 고유성은 없습니다. 대중이나 인민, 민중 속에서 개인들은 몰락하며 그럼으로써 찬탈자의 충직한 조력자가 된다. 여기서 충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암암리에 원하는 것을 단지 찬탈자의 형태 속에서만 재인식하기 때문이다. 재벌들, 강한 그 생산성, 거기, 그러면 동조하는 거죠. 거기서 대리만족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